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 세계가 고물가로 고통받게 된 큰 이유 다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 큽니다. 특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로 추정되는데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보타주, 정치적 파괴 공작이라는 거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바로 10% 뛰었습니다. 겨울 앞두고 전 세계 경제, 특히 물가가 걱정입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에 거대한 흰색 원이 보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쉴 새 없이 거품이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직경만 1km에 달합니다. 러시아에서 독일을 잇는 해저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 한 곳과 노르트스트림 1 두 곳에서 가스가 대규모로 누출됐습니다. 러시아가 정비를 이유로 가스관을 잠근 노르트스트림 1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종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노르트스트림 2는 현재 가동되지 않는 상태지만 상당량의 가스가 채워져 있습니다. 주변국 지진 관측소들은 누출 직전 대규모 폭발을 확인했습니다. We detected a slightly bigger blast northeast of Bornholm. And this latter blast, we've now determined the magnitude, so the magnitude 2.3 equivalent to an earthquake. And so in this case, there's no doubt this is not an earthquake. This is a blast that has been occurring in the water column or close to the bottom. 하루 새 가스관 3곳이 잇따라 망가진 이례적 상황에 인접국 정상들은 고의적인 파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Vi kan i hvert fald ikke udelukke det. Det er for tidligt at konkludere endnu, men det er en ekstraordinær situation, det er en usædvanlig situation, og der er tale om 3 læk, endda med noget afstand imellem sig. 전문가들은 유럽 가스 시장 혼란으로 이익을 얻는 국가가 누구인지 보면 배후는 러시아뿐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이후 이미 2.5배 급등한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누출 사고 소식에 한때 1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위기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 유럽 국가의 경기 침체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환율도 가스관 누출 사고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 경기 침체로 빠져들까 걱정이죠. 애플이 아이폰 생산 증산 계획을 철회할 정도니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5조 원을 투입해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애플발 경기 침체 우려와 러시아 가스관 누출 사고가 국내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5% 하락한 2169.29에 마감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깨진 겁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종목들이 파랗게 질렸고 코스피에서는 전체 46%에 해당하는 434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애플이 최근 내놓은 아이폰 14의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가스관 누출 사고가 유럽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들이 예상을 좀 크게 하회한다면 시장의 주가는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8.4원 급등한 1,439.9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1,442.2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달러로 자금이 쏠리면서 국내 주식이나 원화 같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겁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점인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점이 환율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자재도 거의 100% 수입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역 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권 시장에 5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시 방어를 위해 증권사와 은행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인 증시안정펀드를 2년 6개월 만에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근으론 첫 구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쌍방울 부회장도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오늘 새벽 1시 반쯤. 어제 이 대표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받는 혐의는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는 잘 설명할게요.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받아 경기부지사 시절까지 3억 원 넘게 쓰고 이 밖에도 쌍방울에서 법인 차량 대여비 1,0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이 대표의 연간 법인카드 사용액이 쌍방울 회장, 부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대표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자기 지위를 활용해 쌍방울이 추진하던 대북 사업에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낸 이화영 대표를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였습니다. 법원은 쌍방울 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B 부회장은 이 대표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PC 파기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대표와 쌍방울 부회장의 신병까지 검찰이 동시에 확보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대표. 그럼 그 대가로 뭘 준 건지 검찰이 수사 중이죠. 경기도 평화부시장 시절 이 당시 쌍방울이 주력했던 대북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요. 이 대표는 북한에 다녀온 뒤에 냉면으로 유명한 평양 옥류관 직영점을 열려고도 했습니다. 당시 경기도 담당 간부가 불가능하다 의견을 냈는데 그 간부는 곧 교체가 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10월 북한을 다녀온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북측과 6개 남북교류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엔 옥류관 직영점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협상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옥류관이 남측에 온다, 분점을 낸다 이런 논의가 있으면 그건 좀 본류가 아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상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하자는 건데 그러려면은 현지의 식재료, 현지인들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 실무진은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 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담당국장이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들이라며 현실화시킬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당시는 북한 식용품 수입과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UN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옥류관 유치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아태협은 경기도와 공동 주최한 대북교류 행사 비용 수억 원을 쌍방울에서 후원받은 단체입니다. 사무감사에서 옥류관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국장은 부임 6개월 만에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전직 아태협 관계자는 북한 측 단체가 우리 정부도 안 거치고 사업 추진 관련 공문을 직접 보내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옥류관 직영점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대표가 추진한 다른 대북 사업의 대가성을 살피는 한편 아태협의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일보 이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 대표 관련해서 어떤 고리를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검찰은 어제 구속심사에서 이 쌍방울과 이화영 대표 사이를 오래된 스폰서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유망해 보였던 대북 사업 이권을 고리로 유착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대표는 당시 평화부지사로 이 경기도 대북 사업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쌍방울 그룹의 편의를 봐주려 했다는 거고요. 검찰은 그 대가로 이 대표에게 뇌물이 건네졌다고 의심합니다. 또 쌍방울 그룹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쌍방울 지원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대북 민간단체가 활용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단 이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좀 보면 검찰은 이 쌍방울 직원도 아닌데 법인카드를 받았었고 이화영 대표 아들도 취업 청탁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쌍방울이 이 대표에게 지급한 법인카드, 이 평화부지사 시절에 이 사용액만 2억 5천만 원이나 되고요. 마사지 비용, 이 가전제품 구입, 배달 음식 결제 등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내역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대표 아들도 지난 2020년 쌍방울 계열사에 취직해서 1년간 급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 아들이 회사 출입 기록이 석 달간 14차례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특혜 채용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 측은 이 대표 아들은 재직 기간에 모두 정상 출근했고 이 취업 특혜나 위장 취업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뭘 받았다면 그럼 이화영 대표는 그 대가로 뭘 해준 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2019년 1월과 5월 이 쌍방울 측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인사 등과 만나서 이 합의서를 작성하는데요. 쌍방울 계열사인 이 나노스에 북한의 휘토류 등 광물 사업권을 약속한다는 그런 합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유치에 대한 논의도 오간 걸로 전해지고요. 검찰은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자리에 동석하는 등 합의가 이뤄지는데 상당히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럼 쌍방울이 실제로 그 합의로 이득을 본 게 있습니까? 네, 이 대북 사업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죠. 2019년 5월 22일 쌍방울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합니다. 주당 788원이던 주가가 하루 새 1,033원으로 30%나 급등을 한 건데요. 쌍방울의 주가 부양에 이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가 결정적 도움이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관련 이 행사 비용을 댔다는 의혹이요. 네, 경기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이 경기도와 공동 주최를 했고요. 검찰은 쌍방울이 이 아태협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행사 비용 수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태협의 안모 회장은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관련 계열사 나노스의 사내이사이기도 해서 사실상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심사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 돈으로 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자금을 원활히 마련해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다며 이 둘 사이가 윈윈 관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화영 대표 구속에 이제 더 주목받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대표의 직속 상사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여나 묵인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건 당연한 수사 흐름이라고 했는데요. 쌍방울 측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이화영 대표를 매개로 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검찰이 앞으로 면밀히 살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은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와 함께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는 개헌카드를 꺼냈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내려놓자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검경 조사부터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내후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면책특권을 내려놓자는 이 대표 말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 사법 리스크와 방탄 논란을 의식한 계산된 발언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선을 그으면서 조사부터 받으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 인질극을 그만두고 성실하게 검경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운운하기 전에 기본 의혹에 대한 답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기본사회의 기본에 도덕과 양심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여야 대치는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박성재 사장의 사퇴와 해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언론 탄압,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진실하면 거짓 해명, 박성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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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과 MBC 편파 조작방송 TF 의원 10여 명이 MBC 본사를 차렸습니다.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와 관련해 MBC가 자막 조작 방송을 했다며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MBC 사장의 공식 해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MBC 노조원 등 관계자들이 건물 입구를 막아 진입이 불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물 밖에서 진상을 규명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막 조작 방송은 지금까지 MBC가 해왔던 편파 방송, 진영 방송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조작 동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외부에 유출한 최초의 유출자는 누구인지.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이제 MBC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국민 모두는 진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에는 유튜버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몰렸고 경찰 인력 400여 명이 배치되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성재 사장과 보도국장 등 MBC 보도 책임자들 4명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 대검찰청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방문은 언론 탄압이라며 사고는 대통령이 쳐놓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급한 욕설 진실이 은폐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분풀이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MBC는 부당한 공격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입장문을 추가로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용에 대한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현장이 2곳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비대위원회 관련 가처분 신문이 있었고 당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한희 기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오늘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겁니까?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전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준석 전 대표가 개고기 같은 표현을 써가며 당을 모욕하고 해를 끼쳤다며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오늘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 건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난 뒤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윤리위에서는 수해봉사 중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법원 가처분 심리에서는 신경전이 치열했다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3번째 맞붙었습니다. 양측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 채권자 측의 주장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 오늘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가지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리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법정 공방을 마친 뒤에는 서로 승소를 자신했습니다.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누군가 묻고 싶습니다. 빨리 이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정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기회가 좀 와야 된다. 법원 판단은 빠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 소녀. 또 이 현송월 부부장 대신에 김 위원장 의전을 맡은 거라는 분석이 나왔던 이 여성. 기억하십니까?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에 실제 누군지 그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축하 공연입니다. 카메라가 수시로 한 소녀를 부각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가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외신들은 머리를 묶어 올린 다른 아이들과 달리 홀로 단발머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일가가 가족에 대해서 관리하는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 당사자가 김주애일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르고 꽃다발을 받아드는 등 최근 김 위원장을 가까이서 보자 한 이 여성 수행원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모란 동학단 출신 홍윤미도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 연주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송월 부부장 역할을 대체한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현송월 부부장의 의전을 보좌하는 역할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해 20kg 정도 체중을 줄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몸무게는 140kg대로 복귀했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를 완성하면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기는 다음 달 16일 중국 공산당 당대회와 11월 7일 미 중간 선거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나 국제 여러 관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겠냐. 국정원은 최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번 친전을 교환했고 김 위원장이 7번, 시 주석이 2번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뭘 뺐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뺐습니다. 오늘 국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러 전직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우리는 써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빼면 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들인데요. 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본인의 기본 사회론을 강조하면서 나오긴 했지만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입니다. 그럼 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언급을 안 했을까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이번 대선 때요, 자신의 정책이 이 전 대통령과 비교당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후보의 747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거기 비교는 안 해주시면 좀 좋겠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안 하는 게 맞다고 강하게 반대했었죠. 민주당에 오늘 이 언급을 안 한 이유를 물었더니요, 이 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좋은 게 있었다면 언급을 안 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시니컬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했나 보죠? 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이어서 취임 후 두 번째 방문인데요. 광주에서 디지털 전략을 논의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거든요. 그 전에 기업인들도 만났습니다. 저희 강아지 코 비문을 가지고 동물을 등록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강아지 코를 가지고 찍어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 집에도 비숑이 정말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아마 날 거예요. 아리하고 수원이하고. 앞으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돼서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 가면 복합 쇼핑몰 이야기를 빼놓지 않네요. 기업들이 어쨌건 뭐 이제 짓는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이게 공약이었다 보니까 호남 민심을 생각해서라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요, 세종에 있는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2,000원 주셔야죠. 1,000원 해줘 이거를? 1,000원 더 줘야지 할아버지. 1,000원 더 줘야지. 5만 원. 자 이거 가져가. 돈 받아야지. 이거 돈 받고 받아야지. 돈 애기. 48,000원. 옳지. 이후 윤 대통령은요, 대전 화재 현장과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헌화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은 해야겠지만 이 순방때 비속어 논란 때문에 이런 행보들이 큰 주목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물가, 또 환율, 재난 등 대통령의 손길이 미쳐야 할 이슈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비속어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논란부터 정리하고 국정에 매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지게차가 천으로 싸맨 1톤 화물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끌고 나옵니다. 차체는 모두 타 검게 그을린 뼈대만 남았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인 하역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로 정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합동감식반은 2차례 감식을 통해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에 연결된 물탱크가 가득 차 있는 걸 확인했지만 작동이 제대로 된 건지 사용 후 다시 채워진 건지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있는 스프링클러는 불에 탔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거의 전산이 지금 다운돼 있어요. 압수를 해서 아마 자료를 분석할 겁니다. 소방관들 사이에도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소방점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관련 4건의 불량이 적발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렛 측은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제대로 시정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오후 들어 현대아울렛 대전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품에는 스프링클러 작동 전자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선 화재로 숨진 33살 이모 씨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이번 화재는 불에 잘 타는 상자와 의류가 쌓여있던 탓에 확 번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저희 김용성 기자가 다른 아울렛들은 어떤지 다녀봤는데요. 이 불이라도 나면 큰일 날 이 아찔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내 아울렛 지하 주차장 한켠에 옷상자들이 천장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비상구로 이어지는 복도문을 열어보니 양옆으로 사람 키 높이의 옷과 신발 상자가 수두룩합니다. 와, 박스가 엄청 많네. 불법 상품 적재 절대 금지. 폭은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 혹시라도 화재가 나면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이화용품 창고가 따로 있는데도 주차장 밖으로 박스채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대전 화재 참사를 의식한 듯 박스를 급히 치운 흔적도 보입니다. 다른 아울렛 지하 주차장, 소화기 주위로 책상이나 집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와, 저거는 불나도 꺼낼 수도 없겠는데요? 인천의 또 다른 아울렛.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돌아봤습니다. 하역장엔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고 공간이 부족해 주차 공간을 차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 급속히 번지면 작은 종이 상자라도 대피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의 이동 시간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 설비들, 피난 통로 이런 곳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를 겪고도 아직도 주변 곳곳에선 위험한 현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서울 지역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이 오늘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 시간 호출 요금도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택시 요금이 오르면 택시 대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박지혜 기자입니다. 내년 2월부터 서울의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지금보다 1,000원 더 인상됩니다. 거리와 시간 요금도 조정돼 더 짧은 거리를 더 빠른 속도로 요금 미터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당장 올 12월부터는 최대 40%까지 심야 할증 요금이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서울시 의회가 이 같은 택시요금 조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인천과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나섭니다. 최근 밤마다 벌어지는 택시 대란 때문인데 정부와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심야 호출료도 올립니다.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택시기사 의무 휴업제는 풀어 심야 시간 운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이런 심야 할증 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택시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많고 한 10%나 뭐 15%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도 솔직히 어느 정도 비싸다고 생각이 있거든요. 심야 할증까지 올리는 거는 결국 서민들의 부담도 또 이어지지 않나. 정부는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각종 요금은 줄줄이 올리고 있지만 2년 전 막힌 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해 관계자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도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장애인 단체 시위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이어 퇴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여의도 환승센터 앞 왕복 16차선 도로. 수백 명의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도로 양방향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입니다. 경찰들이 불법 집회라는 점을 알리며 제지하지만 회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주장하며 국회를 출발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던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영등포에서 마포대교 방향의 차로 8개, 영등포 방향 절반 이상이 갑작스레 통제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고 시내버스들도 차를 돌려 우회해야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극심한 몸싸움마저 벌어졌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총 3차례의 시위를 연 끝에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다음 달 말 전에 목소리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시위를 벌여 1시간가량 지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 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욕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8시 반까지 출근이에요. 새벽 6시 50분부터 출발해서 오거든요. 근데 오늘 2시간이나 걸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반복된 시위로 출퇴근길 시민들만 지쳐가는 상황. 시위를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팀장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독일로 도피한 사건,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모두 7차례에 나누어서 돈을 뺐는데 처음엔 단돈 1,000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용한 계좌가 10개 정도 되는데요. 공단 측은 출국할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이 돈에 처음 손을 댄 건 지난 4월 27일. 병원들에 지급 보류된 진료 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첫 액수는 불과 1,000원. 돈을 옮긴 뒤 혹시 누군가 눈치채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최 씨. 다음 날인 28일엔 1,740만 원, 다음 달 6일엔 3,200여만 원 등 점점 금액을 올렸습니다. 해외로 출국하기 직전엔 무려 41억 원을 한꺼번에 빼내기도 했습니다. 7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계좌 10여 개에 송금한 돈은 46억 원. 반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최 씨가 출국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애초에는 1,000원부터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내부에서 이게 걸림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당초 독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이혼한 상태며 집 정리를 마친 후에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인터폴과 공조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고시원 세입자가 70대 고시원 주인을 살해했습니다. 현금 등을 훔쳤는데요. 그 금액 1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누군가의 집 앞에 잠시 서성이는 듯 하더니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난 뒤 밖으로 나온 남성은 같은 건물 다른 출입구를 통해 고시원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고시원을 나와 그대로 사라집니다. 어제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 보니 손이 묶인 채 숨져 있었던 겁니다. 묶인 흔적이 있고 손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범행 직후 사라진 30대 고시원 세입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한 결과 어젯밤 10시쯤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남성은 고시원에서 방을 빼던 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10만 원 정도의 현금과 피해자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 나쁜 마음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기차역 대합실 물품 보관함에 강아지가 갇혀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보관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철도경찰이 역 대합실 물품 보관함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꺼냅니다. 또 다른 경찰은 강아지와 함께 놓여있던 물품을 챙깁니다. 동대구역 물품 보관함에 강아지가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5일 밤 10시쯤. 한 시민이 보관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겨 신고했습니다. 구멍도 많이 뚫린 이런 데가 아니라 되게 좁은 보관함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숨을 쉬면서 그게 이제 습기가 가득 차니까 물이 돼서 떨어진 거였고. 발견된 강아지는 태어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3kg의 수컷 푸들. 물과 사료, 밥그릇 등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구조 당시 탈수 증세를 보였던 강아지는 동물보호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사에 나선 철도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전날 밤 20대 남성이 강아지를 보관함에 넣은 걸 확인했습니다. 견주의 신원을 파악하고 곧 견주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22시간가량 있었던 걸로 확인돼요. 견주하고 저희가 연락이 좀 돼서 왜 거기에 물품 보관함에 푸드를 넣고 갔는지 조사를 할 계획이에요. 동물보호단체는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원룸에 숨겨놓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화장실 천장에서 뭉치가 발견됐는데요. 압수된 마약을 다 합치면 9만 명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원룸 화장실 천장을 들춥니다. 비닐에 겹겹이 쌓인 커다란 뭉치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밀봉된 봉투 여러 개가 들어있고
안에는 하얀 가루가 가득합니다. 모두 필로폰입니다. 맞네. 필로폰. 경찰이 필로폰 유통 조직이 사용하는 원룸에 들이닥친 건 지난 7월.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화장실 천장에서 필로폰 2.4kg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총책이 사용했던 경기도의 원룸에서도 500g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건 모두 2.9kg으로 시가로 97억 원어치 9만 7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SNS에서 구매자를 찾아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해왔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밀수입하고 유통한 일당 6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명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판매 총책 3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월세집과 모텔방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월세를 한 달치를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만 있다가 그냥 바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필로폰 다 여행용 가방에 그 캐리어에 넣고 이제 모텔을 다니는 거죠.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2명을 추적하는 한편 핵심 공급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눈치 빠른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운전 도중에 경찰과 몰래 통화를 했는데요. 어떻게 기지를 발휘했는지 들어보시죠. 신선미 기자입니다. 택시에 타는 젊은 여성 승객. 평택으로 가던 중 원곡 119 안전센터에 잠시 들러달라고 말합니다. 택시기사가 이유를 묻자 투자자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고 답합니다. 경유지에 내린 승객. 검정색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으로부터 종이 가방을 건네받습니다. 현금 4,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한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택시기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직장에서 다니는데 투자금을 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보고서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감지를 했죠. 다시 차에 오른 여성이 행선지를 평택에서 하남시로 바꾸자 택시기사는 아는 동생과 통화하는 척하며 경찰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차종 물어보길래 그때 아우님 중고차 살려면은 그러면 나는 흰색차가 제일 좋다고 우리나라 국민차가 되냐고 그렇게 경찰분한테 얘기를 했죠. 신고를 마친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장거리 운행을 핑계로 휴게소에 들르겠다고 말했고 수화기 너머로 대화를 들은 경찰은 휴게소로 출동해 승객을 붙잡았습니다. 현금 4,6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나한테 피해가 안 와도 내 주위의 분들이 누군가는 당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요즘 철길에 있는 건널목은 대부분 지키는 사람은 없고 차단봉만 내려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종종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무인 건널목에 CCTV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달아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는데요.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무인 철길 건널목에 진입하는 흰색 차량. 잠시 뒤 열차와 부딪혀 수십 미터 넘게 끌려갑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숨지고 운전자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사고 가운데 76%가 관리원이 없는 무인 철길 건널목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면을 비추는 CCTV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건널목입니다. 관리원은 없고 이렇게 주의하라는 표지판 정도만 붙어 있는데요. 철길 건널목을 비추는 CCTV도 보시다시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 무인 철길 건널목 667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46곳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월 경북 영천시에서는 열차와 부딪힌 트럭에 탄 70대 노부부가 숨졌는데 현장 CCTV 영상이 없고 사고 열차에 장착된 영상 장치까지 고장나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저희는 참 꼭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그게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현재 철도안전법상 열차 내부나 승하차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철길 건널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일 철길 건널목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요. 신속하게 설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코레일은 철길 건널목을 포함한 CCTV 설치 확대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팩트맨 서울 낙산 성곽길에서 시작합니다. 가을 들풀 수크령이 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낮엔 너무 더워서 가을을 실감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계절은 여름과 겨울만 남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가을이 짧아진 건지 얼마나 짧아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오늘 설악산 일부엔 벌써 단풍이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기상청 공식 기준으론 아직 여름입니다. 기상청은 계절이 바뀌는 걸 판단하는 기준 온도를 정해놨는데요. 무덥던 날들이 가고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지 않는 날이 9일 동안 유지되고 열흘째가 되면 가을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제와 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기온은 20도를 넘겼습니다. 아직 가을이 아니란 거죠. 예보대로면 가을은 다음 달 중순은 돼야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가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요. 1940년대까지는 9월 17일쯤이면 가을이 됐지만 2010년대 들어 9월 26일까지 늦어졌습니다. 반면 겨울 시작엔 큰 차이가 없다 보니 가을이 짧아지는 겁니다. 1940년대까지 73일이었던 가을, 2010년대엔 열흘 정도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울도 22일 줄었는데요. 여름만 한 달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의 여파, 남쪽에서 더 뚜렷했는데요. 제주도엔 기상청 기준으로 1961년 이후 단 한 번도 겨울이 없었습니다. 2년 전엔 11월 중순인데도 낮 기온이 27도 가까이 올라 때 아닌 개나리가 피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 온난화가 진행되면 한반도에선 2070년쯤부터 사과나 포도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강원도 바닷가에서 감귤을 기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하면 가을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팩트맨이었습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모레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뒤 5년 만에 다시 하는 건데요. 이를 견제라도 하듯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한미일 해군의 이번 연합훈련은 바닷속 가상해적 잠수함 격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는 30일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이 훈련 범위입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비록 예정된 훈련 장소가 한국작전구역 바깥이긴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미해군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를 필두로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 110여 대를 동원해 동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밝힌 대로 한미일 3국이 공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한다면 2017년 4월 3일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당시 한미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사흘간 대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지역은 100년 만에 초대형 허리케인이 들이닥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괴테말라에서는 거대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에 탄 가족 2명이 실종됐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가로수가 맥없이 쓰러지고 해안 도로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수백 명이 대피했고 전기 공급까지 끊겨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이언이 쿠바를 핥히고 지나가자 미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언은 세력을 더 키워 현지 시간 오늘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남서부 해안에 상륙합니다. 320만 명이 거주하는 경제 중심지 템파도 관통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것은 100년 만입니다. 이미 예상 이동 경로에 사는 주민 250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 방위군 5천 명도 동원했습니다. You know, your time to evacuate is coming to an end. You need to evacuate now.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달 탐사를 나서려던 아르테미스 1호도 발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크레인이 차량 한 대를 들어올립니다. 현지 시각 25일 과테말라에서 일가족 3명이 탑승한 차량이 싱크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사고 당일 구조됐지만 엄마와 딸은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최근 폭우가 쏟아져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가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곳곳으로 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기도 안성에도 코스모스가 만개한 모습인데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질 텐데요. 산행이나 캠핑하실 때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대전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은 27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의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80조, 대한민국 한 해 예산 거의 절반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6년간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그 280조 쏟아부었는데 출산율 0.75명, 정말 최악입니다. 국가가 돈 지원해 줄 테니 아이 낳으라는 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출산율 높이는 것 말고 다른 인구 정책도 찾아보겠다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결혼이 아닌 동거 지원을 늘리자 합니다. 미래가 달린 이런 문제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